그날은 결코 산책을 할 수 없는 날씨였다. 우리는 아침에만도 1시간 동안이나 낙엽진 숲속 오솔길을 거닐었으나 점심 식사 후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먹구름이 일고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서 놀 생각을 못했다. 나는 오히려 그 편이 좋았다. 왜냐하면 저녁 산책은, 더군다나 추운 날 오후의 산책은 딱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추위로 손발에 감각이 없을 지경인데다가 보모 배시의 꾸중을 들어야 하고, 또한 내가 엘리자나 존이나 조지아나에 비해 약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그 엘리자, 존, 조지아나는 어느새 응접실에서 그들 어머니의 곁에 모여 앉아 있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난로 곁 소파에 앉아 있는 부인의 얼굴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부인은 나를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널 이 애들과 함께 놀지 못하게 하는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네가 좀 더 상냥하고 명랑해져서, 말하자면 지금보다 쾌활하고 솔직한 태도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배시에게 듣든지 아니면 내 눈으로 그걸 직접 확인하든지 하기 전까진 널 이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지 않을 수 없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배시가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던가요? 제인, 난 무슨 일에나 불평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애는 딱 질색이야. 그리고 또 어린애가 어른에게 그런 태도로 대드는 것도 그렇고, 당장 다른 곳으로 가서 얌전히 앉아있어. 나는 응접실 옆에 붙어있는 작은 식당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그 식당 안에는 책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미리 점 찍어 두었던 그림책을 빼들고는 창턱에 올라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 이제 나는 아무도 없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셈이었다. 나는 그 자세로 책을 무릎 위에 놓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러나 단 하나 두려운 것은 그런 행복한 시간을 누군가에게 방해당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식당 문이 열렸다. 이봐, 어디 있어? 존 리드가 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그는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리지, 조지, 제인이 없어. 엄마한테 비가 오는데도 밖으로 나갔다고 일러. 이 나쁜 기집애. 아, 커튼을 쳐두길 잘했어 하고 생각하며 제발 존이 내가 숨어있는 곳을 찾지 못했으면 하고 속으로 빌었다. 사실 존은 무엇을 본다든지 생각하는 것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힘으론 날 찾아내지 못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엘리자가 식당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책 틀림없이 창가에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얼른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책에게 끌려 나올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던 것이다.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나는 기가 죽어 조심해서 물었다. 리드 도련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하고 말해봐. 그가 대답했다. 이쪽으로 와. 존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나더러 더 가까이 와서 자기 앞에 서라고 손짓을 했다. 존 리드는 나보다 4살이나 위인 14살 학생이었다. 나이에 비해 몸집이 크고 뚱뚱하며 피부는 거무스레하고 얼굴이 터무니없이 넓은 데다가 눈과 코가 부어오른 것 같고 손발도 컸다. 그는 이미 학교에 가야 할 나이였지만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1~2달 전부터 집에 와 있었다. 그는 어머니나 누이에게도 그다지 애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았으며 특히 날 몹시 미워했다. 그는 늘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난 그가 가까이 오는 기미만 있으면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존에게 그러한 괴로움을 당해도 난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었다. 그는 리드 부인이 없는 곳에서는 나를 더욱더 심하게 괴롭혔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그의 의자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혀뿌리를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쭉 혀를 내밀고 있었다. 그가 곧 나를 때릴 것이란 걸 눈치챈 나는 매맞는 일이 두려우면서도 때리려고 하는 그의 지긋지긋하고도 추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의 그런 생각을 알았는지 그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힘껏 한 대 때렸다. 나는 비틀거리면서도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의자에서 조금 물러섰다. 이건 아까 엄마한테 버릇없이 말대꾸한 것에 대한 벌이야. 또 커튼 뒤에 몰래 숨었었던 그 일과 조금 전에 그따위 눈초리로 나를 본 데에 대한 벌이란 말이다. 유치새끼 같은 년. 이런 존 리드의 학대가 몸에 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가해질 그의 매질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만이 걱정이었다. 그래, 커튼 뒤에서 뭘 하고 있었지? 책 읽고 있었어. 그 책 내놔봐. 나는 창가에 있는 책을 그에게도 가져갔다. 이런 건방진 것, 감히 우리 책에 손을 대? 너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네 아버지가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넌 돈도 없대. 그러니까 빌어먹을 게 당연하지. 그런 네가 우리 같은 부잣집 애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옷을 입는 걸 그냥 둘 수 없단 말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책장을 뒤지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기 문 앞으로 비켜서. 처음에는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난 그의 말대로 문 앞에 가섰다. 그러나 그가 책을 들어 던지려는 것을 본 순간 나는 겁에 질린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책은 그의 손을 떠나 내게 날아왔다. 난 머리를 문에 부딪히며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공포의 순간이 지나가자 이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난 소리쳤다. 너무해. 살인자 같아. 노예 감독. 로마 황제들과 똑같다고. 나는 골드스미스의 로마사를 읽어서 전부터 로마의 노예 감독,
포악한 황제들과 존을 마음속으로 비교해본 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니, 뭐라고? 그는 미친 듯 소리쳤다. 지금 그거 나한테 한 말이야? 엘리자, 조지아나, 너희도 들었지? 엄마한테 안 일어나 봐라. 아니, 그보다 먼저. 그는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어깨와 머리를 난폭하게 잡고 흔들었다. 정말 그는 난폭하기 그지없었다. 피가 한두 방울 머리에서 목덜미로 떨어지는 느낌은 한동안 공포심조차 사라지게 했다. 순간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덤벼들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진 잘 모르겠지만 존이 나쁜 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존의 곁에는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2층에 있는 리드 부인을 불러왔던 것이다. 리드 부인 외에 보딘 베시와 하녀 에버트도 와 있었다. 그들은 나와 존을 따로 떼어놓고 각 한마디씩 했다. 원 세상에 존 도련님에게 달려들다니 아무래도 머리가 돌았나 봐. 이렇게 성난 건 처음 봐. 그러자 리드 부인이 말했다. 붉은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려. 나는 곧 그들의 손에 붙들려 2층으로 끌려 올라갔다. 나는 끝까지 반항했다. 사실 이런 일은 나로선 뜻밖의 일이었지만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베시나 에버트의 나에 대한 감정은 더욱 나빠졌다. 나는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해져 있었다. 아니,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항하는 노예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되어 어떤 일이라도 해치울 결심을 했다. 에버트, 얘 손을 좀 잡아요. 마치 고양이 같아. 이게 무슨 변이람? 하고 하녀는 외쳤다. 글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에어아씨? 도련님에게 대들다니. 어떻게 주인의 아드님에게. 주인이라니? 어째서 내 주인이지? 그럼 난 하인인가? 먹고 입는 값도 못하니까 하인이라고도 오히려 못해요. 하인보다도 못해요. 자,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잘못이나 반성해봐요. 그들은 리드 부인이 지시한 붉은 방 걸상 위에 나를 내동댕이 쳤다. 나는 곧 일어나려고 했지만 4개의 손이 어깨를 눌러버렸다. 조용히 있지 않으면 묶어버리겠어요. 에버트. 양말 데님 좀 빌려줘요. 내 것은 이 애가 금방 끊을 테니. 베시가 말했다. 에버트가 굵은 다리에서 양말 데님을 풀려고 했다. 반항하면 할수록 굴욕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생각하자 나는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았다. 그거 풀지 마. 나 가만히 있을 거야. 하고 소리쳤다. 정말 조용히 해야 돼. 베시는 내가 정말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더니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 베시와 에버트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 베시가 에버트에게 말했다. 이 애가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나 에버트는 아니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마님께 내 생각을 말씀드렸죠. 깜찍한 애예요. 요 또래에 이렇게 앙칼진 애는 처음 봤어요. 하고 말했다. 그 말에 베시는 아무 대꾸도 안 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씨는 말이야. 리드 부인의 은혜를 입고 있는 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님이 아씨를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만일 마님이 화가 나 아씨를 쫓아낸다면 갈 데가 있어요? 나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이런 말은 이번에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다. 옆에서 에버트가 참견했다. 그러니까 넌 네가 이 댁 리드 도련님이나 아씨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마님이 친절하셔서 너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애들과 같이 길러주시는 것뿐이야. 얼마 안 있으면 이 댁 애들은 부자가 되지만 넌 여전히 가난뱅이일 뿐이야. 겸손하게 굴고 모두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자 베시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두 아씨를 위해서예요. 앞으로는 좀 더 싹싹하고 명량한 어린이가 되려고 노력해봐요. 그렇게 된다면 이 댁에서 계속 살게 되겠지만 끝까지 심술을 부리고 거친 행동을 하면 마님께서 쫓아낼 거야. 아무렴요. 이런 아이는 하느님께서도 미워하실 거예요. 한참 골을 내고 있을 때 목숨을 거두어 가실지도 몰라요. 자, 배씨, 그냥 내버려 두고 갑시다. 난 저런 애는 딱 질색이야. 에어아씨, 혼자서 조용히 하느님께 기도나 해요.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굴뚝에서 귀신이 내려와 잡아갈 거야. 그들은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가버렸다. 이 붉은 방은 보통 때에는 쓰지 않는 침실로 누군가가 자는 일은 거의 없었다. 여간에선 불을 피우지 않아 냉기가 감돌고 아이들 방과 부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얼마 후 나는 그들이 정말로 문을 잠그고 갔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그러나 문은 감옥보다 더 굳게 잠겨져 있었다. 그때 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생각이 차례차례 떠오르는 것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존 리드의 폭행, 그의 누이 동생들의 안 입고 온 냉대, 그 어머니의 나에 대한 미움, 하인들의 한쪽으로 치우친 애정,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흥분된 마음속에서 제각기 용솟음쳤다. 나는 왜 늘 고통을 당해야 할까? 나는 왜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기분을 줄 수 없을까?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아무리 애써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건 무슨 까닭일까? 모두들 엘리자처럼 고집세고 이기적인 애를 소중하게 여겼다. 또 심술궂고 무엇이든 제멋대로고 독살스럽고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주지아나는 누구에게나 응석을 부려도 괜찮았다. 그녀의 아름다움, 사과처럼 발그레한 뺨, 금발의 고수머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무슨 실수를 해도 나무람을 안 듣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존이 비둘기의 목을 비틀거나 새끼 공작을 죽이거나 화초를 꺾어도 벌을 죽이는커녕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 어머니를 할망구라고 놀리는 일도 있었고 어머니의 비단옷을 찢어 망쳐놓는 일은 보통이었다. 그래도 존은 여전히 리드 부인의 귀염둥이 아들이었다. 난 남의 눈에 벗어나는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도 난 언제나 말썽꾸러기며 귀찮고 골 잘 내는 비겁쟁이라는 말만 들었다. 정말 억울해. 난 마음속으로 외쳤다. 또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이 참을 수 없는 압박에서 어서 벗어나려면 도망을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굶어 죽어버리리라 충동질했다. 나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리드 부인이나 그녀의 아이들이나 그녀의 손발과도 같은 하인들과도 어울릴 수 없었다. 사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집안 사람들 중
어느 누구와도 맞지 않는 나에게 사실 그들이 다정하게 대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내가 만일 명량하고 싹싹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재주 있고 모든 일에 참견하지 않고 억지 떼나 부리는 귀여운 장난꾸러기라면 비록 얹혀 산다고 해도 리드 부인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기꺼이 견뎠을 것이고 아이들도 좀 더 내게 부드럽게 대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인들도 내게 그렇게 애매한 누명을 씌우려 들진 않았을 것이다. 어느새 햇살은 붉은 방에서 떠나고 있었다. 오후 4시가 지났다. 음산하게 구름 낀 오후는 서서히 황혼역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돌같이 싸늘해지고 용기도 차차 사라져갔다. 항상 느껴왔던 굴욕감이나 우울감 등이 되살아났다. 모두들 나를 나쁘다고 말한다. 아마 그럴는지도 모른다. 나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분명 나쁜 생각이다.